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내정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출 절차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건데 상임위원장 양보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전정원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식사까지 함께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지 하는 것을 요구했고, 여야 협상 평행선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추경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우려되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비어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생 추경 예산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을, 법사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을 내정하는 명단까지 냈습니다. 민주당은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 새 정부 내각 구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본회의 강행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에게 국회 대기령까지 내렸지만 과반 의석 민주당을 견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던 만큼 연설 내용은 경제에 방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하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 야당은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4,800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24번 언급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정성장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며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13조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5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촉진, 민생 안정과 세입 경정 예산 등 4가지로 나눠 추경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민생회복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식 추경이라며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선 자신이 의리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리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골목 상권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놓고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특검 출석 날짜와 시간에는 합의를 했지만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는 건데 특검의 공개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겠다고 밝히자 특검은 비공개 출석은 소환 불응으로 간주한다며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밟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 고지라며 반발하자 1시간 늦춘 10시 출석으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먼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1층 로비를 통해 공개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공개 소환은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없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수용하지 않아도 28일 고검 청사까진 가겠지만 차량 안에 머물며 비공개 출석을 현장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반면 특검팀은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한 적은 없다며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 공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수상하게 그리고 그 절박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야의 반응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고 하던데. 근데 저는 어제 정도 수준이면 예.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추경 연설에 대해서 호응했다라고 봅니다. 예. 극한 여야의 대립 속에서 오히려 야유를 퍼부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인정하는 듯한, 그리고 지금 소비 심리도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외환 시장도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라고 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소비 심리가 호응하고 있거든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수를 강하게 치거나 호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걸 마음적으로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짧은 22일간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2번이나 만났잖아요. 같이 밥도 먹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 협치가 조금씩 살아나가고 있고, 이런 일관성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행동들이 결국 야당도 또 함께 가는 모습으로 앞으로는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박수를 쏟아내고 이러진 않았지만 야유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어제 국민의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형식과 내용 이런 것들 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것처럼 무슨 야유나 조롱이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예전에 또 피켓 앞에 놓고 이렇게 한 것도 있었잖아요. 예. 또 대통령 입장할 때 퇴장할 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악수를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예전 민주당 모습과 좀 비교된다는 그렇죠. 평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혀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시정 연설을 잘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어제 모습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을 보면서 어제 좀 그야말로 애드립이 있었죠, 몇 번 이렇게. 예. 그 야당을 향해서 왜 박수를 안 치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쑥스럽다. 웃음, 유머러스하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조롱이었다 얘기하는 건 전 오버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데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애드립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추경안 합의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또 뭐 박수를 치지 않는 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조롱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였는데,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있어서 굉장히 껄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 존재인데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글쎄요, 그걸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꼭 미국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뭐 연설 같은 거 할 때 항상 유머를 시작하잖아요. 웃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원고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딱딱하게 하는 거. 저는 그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받아들인 직접 대상자인 야당 의원들로서는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뭐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적절하다고 어쩜 표현할지 모르지만 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애드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걸 조롱이라고 생각하는 오버라고 생각하고 야당의 역할은 그런 데서 무슨 대통령을 좀 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매몰차게 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사하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야당 역할이지 뭐 그런 데서 무슨 딱딱하게 대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고에 없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실은 좀 농담을 던져서 분위기를 좀 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어떤 강한 시선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농담이 정말 좀 여유롭게 다가갈지 아니면 혹시 불쾌하게 다가갈지 좀 망설였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농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좀 우리 편하게 가자. 여야가 극한 대립보다는 여유 있게 대통령이 내가 하는 말도 좀 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편안한 모습이었고 또 퇴장하는 모습들 보면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굉장히 밝게 웃었거든요. 그건 야당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말 했잖아요. 야당에게도 뭐 추경안에 대해서 삭감에 주력하겠습니다만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해달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말도 언제든지 경청하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부를 하고 한병도 의원을 내정을 했어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게 대개 이제 뭐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둘 다 아니겠습니까? 뭐 둘 다를 야당에 넘길 수는 없지만 이런 때는 보통 하나 정도는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정말 뭐 그 연설에서 같은 여야 협조를 당부하고 협치를 당부하고 뭐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했으면 뭐 그런 정도 제스처 정도는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은 여전히 앞으로도 뭐 독주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후에 야당 의원들을 찾아 악수를 청했는데요.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주신 거야. 지금 저 모습인데 권성동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을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뭐 말씀 잘 들었다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마도 권성동 의원도 김민석 후보자 안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뭐 쓴다거나 정말 그게 절대 안 된다 이런 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자신이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실력은 보여줬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도덕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또 국민들께 그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정권 초기 초대 총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인데 만약에 낙마시킨다라고 한다면 정권에 상당히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걷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내란 극복과 정권 교체를 통한 국민의 압축 성장, 경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이나 야당께서 좀 이해하고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 자리에 배석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다. 이 점을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야당 얘기 먼저 하면 야당은 지금 뭐 저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본인들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니까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진영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거 같은 경우 정말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조진 의원의 몇몇 의원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이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뭐 당연히 처리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과연 김민석 총리를 임명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만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민심이 이반된 계기가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들도 많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얘기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물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민심 위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국민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라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일각에선 청문회 뭐하러 했느냐,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래서 해명도 부족했던 이런 청문회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 실은 증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민주당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도 사실상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한 건지 오히려 증인이 없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좀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 오히려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이라든가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이 변호사 생활 2년 반 만에 70억이 되고 자신의 20살 정도의 아들은 7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군대가 면제됐다는 많은 의혹에 대해 직면했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빌라를 포함해도 2억밖에 안 됐고
아들의 재산은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있는 청문위원이 오히려 의혹이 없는 김민석 후보자를 상대로 추궁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높이에는 오히려 맞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더 돋보여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도 한편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70억밖에 없는 70억씩이나 있는 추진우 의원이 2억밖에 없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은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짚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추진우 의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추진우 의원이 지금 무슨 공직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세요. 본인도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철저히 짚어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대선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2억이라도 불법으로 형성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70억이라도 제대로 형성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그 전체 청문을 보다가 빵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월 450만 원씩 뭐 1년인가 2억인가 받은 거 있잖아요. 2년인가를. 배추농사요? 예. 월 450만 원씩 1년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행사하니까, 어떻게 왜 받았냐 하니까, 하필 왜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그걸 받았다고, 그걸 투자금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거 정말 배추 농사 지으신 분들 아마 복장 터지는 문제일 겁니다. 잘 아시지만 배추 농사는 1년에 딱 한 번 소득이 나옵니다. 김장철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장사도 예. 그야말로.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해는 우리가 다 알지만 한 해는 금배추가 됐다가 한 해는 또 갈아엎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배추 농사고요. 배추 농사 투자해서 450만 원씩 월 받는다? 그러면 하면 15억, 한 20억 가까이는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것도 짚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는 못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뭐 성의껏 뭐 본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필 배추 농사 투자를 받았다는 거고, 쓴 웃음을 받았습니다. 지었습니다, 정말.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화인단이라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출석하겠다, 비공개로 나가겠다, 조금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당하게 비공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출석해서 거기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뭐 할 말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뭐 조용히 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묵비권 행사하다가 들어가시든지 하고, 좀 그런 당당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공개적이든 비공개든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유효했던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다 소환될 때 다 비공개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거 아직 유효하지 않나요? 뭐 폐지됐다는 말 못 들었으니까 아직 유효한데 왜 특검은 예외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로 소환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준칙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피해자를 비공개 소환하도록 한 게, 그러니까 포토라인 설치하지 말라고 바꾼 게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었거든요. 이 규정대로라면 지금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해서 예. 비공개로 출석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조롱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었잖아요. 본인들이 조롱해놓고 본인이 조롱당할 짓을 한다. 이건 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에 공개해서 자신의 내란 재판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는 비공개로 가겠다? 저는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비공개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공개한다? 정말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에 출석해 있다가 지하주차장 문을 안 열어주면 조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권위마저 잃어버리는 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특검팀의 어떤 체포영장 재청구에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야말로 지금도 계속했던 것이 그동안 뭐 예. 소환에 불응하고 해서 뭐 체포영장 한 번 청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각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묵비권 행사에서 출석해서 묵비권 행사하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묵비권보다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에 응해서 내 명령에 의해서 따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 정도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없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같은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당당히 나와서 당당히 입장을 밝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본격 해체에 돌입합니다. 2017년 영구 정지된 지 8년 만인데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없앤다는 반응과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진출에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가 엇갈립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향후 12년 동안 약 1조 700억 원을 투입해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방침입니다. 먼저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한 뒤 터빈 등 방사선 오염 수위가 낮은 구역을 해체하는데 이 과정만 6년이 걸립니다. 이후 오염 수위가 높은 원자로 개통을 처리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40년간 전기를 생산한 뒤 2017년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원자력 업계에선 고리 1호기 해체가 5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 영구 정지된 원전 214기 중 해체된 건 25기뿐인데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뿐입니다. 일각에선 AI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40년 된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고리 1호기와 비슷한 시기 가동을 시작한 각국 원전 58기 중 33기, 약 57%가 여전히 전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새벽 시간에 한 여성이 오피스텔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 집을 유명 가수 집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었던 이 여성, 이전에도 집요하게 해당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해고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아 다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검은 마스크를 쓴 여성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서성이더니 한 가정집 현관을 마구 두드리고 초인종도 누릅니다. 10여 분 후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 물러났던 이 여성. 잠시 후 다시 나타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 소리도 엿듣습니다.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돌아갔다가 4시간 만에 다시 피해자 집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 지난해 7월부터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집이라며 허위 신고와 불법 침입을 시도했다가 지난 2월 경찰직을 상실한 전직 여경 A씨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3월 해제되자 다시 찾아온 겁니다. 톡톡톡 쓰시다가 나중에 콩콩콩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저한테는 되게 공포스럽고. 경찰은 지난 23일 접근 금지를 다시 신청했는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이 여성이 또 찾아오자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 구속 여건에 넣든 해서 잠정 조치를 수렴하든 구속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든 해야 하는데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전직 여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에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끔찍한 일인 것 같은데요. 어제 새벽 3시 30분 20대 남성이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본인이 집인지 그 화선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요. 예. 택시 운전 기사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일부 지금 밝혀진 바로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새벽이고 해서 택시 운전기사가 길을 좀 찾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옥신각신한 일이 생겼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그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했던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범행은 그치지 않고 그 차를 뺏어서 달아나다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그 신고했던 2명까지도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혐의는 살인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뺑소니 그러니까 도주치상 혐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20대 남성이 흉기 3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택시기사가 길을 못 찾는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예. 우발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흉기를 미리 소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범행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대상이 택시 기사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택시 기사가 살해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범행을 목적으로 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뭐 이 남성이 어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우발적으로 범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20대 남성이 주민 2명을 잇따라 치고 달아난 것도 의도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적용 법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뺑소니는 뭡니까? 과실로 사고를 낸 다음에 그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뜬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그 수사 결과, 뭐 CCTV나 이런 결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의 부족으로 했다고 하면은 단순한 뺑소니겠지만 그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내지는 미필적 고의로도 상해 내지 살인의 고의는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가법상 뺑소니뿐만 아니고 폭처법상 상해 내지는 살인 미수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범행에 대한 그 경찰의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미심적인 부분은 있지만 결국 도주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남성을 상대로 한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행 과정에서 이 가해자인 이 남성도 다쳤거든요. 뭐 피를 흘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일단 지금 병원에 일단 치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검거된 장소가 남성 전용 수면방이라고 해요. 좀 약간 충격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망타진이란 것이 적절한 그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매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 관리법으로 입건을 하고 그중에 7명을 구속했고 또 그에 따르는 범죄 수익 1억 5천만 원 정도를 기소전 추징 보전했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수면방이다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우나를 하고 이 휴게실 자체에서 이 마약 투약하는 그런 일이 집단적으로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어떤 그 일망타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 4월달에 마약을 이렇게 투약했는 사람한테 이거를 유통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예. 알고 봤더니만 한 곳에서 모여서 집단 마약 투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정말 경찰들이 고생을 한 결과 이렇게 일망타진을 했는 성과를 이룬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런 홍콩에서 들어온 이런 부분이 예. 있는데 추가적으로 투약한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후속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약 유통책들 지난해 홍콩을 오가면서 마약을 밀반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국제 우편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은 여행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부탁을 받고 짐을 대신 통과시켜 준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이 지금 계속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충분히 하고 또 마약 탐지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수가 워낙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가 된 것들이 있어서 국내로 반입되는 상황 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집단 마약 투약 장소인 해당 수면방은 정식 숙박업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무허가 네. 수면방에 대한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예요. 뭐 수면방 말 그대로 밤에 잠을 잔다고 하면 그거는 호텔이나 모텔이 돼야 될 것인데 그게 예. 아니고 여기는 이른바 사우나 같이 했고 사우나 옆에 이제 휴게실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런 투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숙박업체가 아닌 뭐가 변정업체다라고 하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그리고 인허가 업무 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부인과 딸을 대동하고 강원도 원산의 대규모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받은 물자가 완공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국정원은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혜의 손을 잡고 고급 요트에서 내립니다. 부녀 뒤로 지난해 신년 공연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부인 리설주도 뒤따릅니다. 1년 반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딸의 손을 잡은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리무진을 타고 원산 갈마 관광지구 준공식장으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수차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러시아 파병 이후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서 1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름뿐이던 용사심리에 다양한 봉사시설과 문화생활 기지를 갖춘 다만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 탓에 외국인 관광객 모집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지원 등으로 수건 사업을 해결한 북한은 이르면 7, 8월경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습니다. 파병 합의한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서 진행된 점 그리고 또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7, 8월 달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번 여름 대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이때 추가 파병된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평양 모스크바 간 직통열차도 5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관련 자세한 소식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원산 갈만 해양관광지구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수건 사업으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일단은 2012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관광 사업을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띄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택한 곳이 원산이죠. 원산은 또 어머니 고용이와의 특수 관계도 있고 또 날씨가 상당히
굉장히 온화하고 또 해안 길이가 명사십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금강산 관광을 그렇죠. 남측과 이제 건설을 했는데 금강산은 조금 그들로서는 외지고 또 아무래도 숙박 시설들이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원산 갈마지구를 완공했다고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보인 모습이 준공식에서 이제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가 함께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리설주의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24년 1월 1일 날 리설주가 등장한 이래로 1년 반 만에 이제 새 가족이 이제 나온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이상하게 김여정은 사라지고 또 김주애만 이제 나타남으로써 뭔가 가족 간의 신변 이상들을 추정했는데 이것은 이제 미래 세대의 후계 구도와 함께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주애를 앞에 세우면서 리설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섬으로써 최대한 의전상에 있어서 김주애가 부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언론에서는 주로 명품을 좀 주목했는데요. 리설주 김주애 역시 다 해외 명품 사치품을 착용하고 또 갖고 있어서 이거 UN 17185 국제제재 위반인데도 명품들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대적인 준공식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인사들이 특별 손님으로 초대가 됐는데 중국 대사는 초대되지 않은 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북러 관계가 정말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군사동맹조약에 따라서 11,000명의 파병이 이루어졌고요. 또 오는 7, 8월에 6천여 명의 공병 병력이 지금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러가 17개 항의 조약에서 관광협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관광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관광을 러시아 연해주 지사가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원산 갈마지구 준공식에 러시아 측의 지원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북한군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건설 마무리 자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만 이제 7박 8일 일정으로 7월 초부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70명 정도의 항공으로 가면 연간 2만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금강산 관광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했는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물론 상해나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원산에 내려서 금강산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중국의 명산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의 금강산이나 이 원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북중 관계가 조금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광 협력을 통해서 이 관광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하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기 때문에 최근 가장 뜨거운 국가인 러시아와의 관광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신호탄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남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려요. 네,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미묘한데요. 2019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동포들이 관광을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한 다음부터는 남북을 완전 지금 봉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남측 관광객이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북한 측이 방침을 바꿔서 허용하겠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미북 관계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1월이었습니다. 김정은과의 친분 언급하면서
나서서 김정은이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하면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산 갈마지구가 향후 이제 북미 관계, 미국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려요. 네,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 개발업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 지구를 아마 분석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안가에 뭐 한 채당 한 $1,000만 콘도를 수십 채 건설하면 이것으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소강 상태를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물밑에서 계속 친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북한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원산 갈마지구에 내가 콘도를 건설해서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라는 그런 딜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북한이 이르면 이제 7월, 8월경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미수복부 분야가 한 10%에서 20% 남았는데 7월 여름 하계 대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차 그 지뢰 제거 병력이 한 1,000명 들어가고요. 5천여 명은 이제 건설 공병 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진출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등 북한군의 아마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가별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그러면서도 결국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We're going to have a very free and beautiful nation. It's going to be Liberation Day in America. 하지만 발효 하루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90일 유예 결정을 내렸고 다음 달 8일 유예 시한 종료를 12일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이 이를 다시 뒤로 미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s that under consideration at all at this point? Perhaps it could be extended, but that's a decision for the president to make. 백악관은 또 마감일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시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국과 협상 상태에 있지만 16일에서야 처음으로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을 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협상에서 미국의 25% 상호 관세 및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해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스페인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아이를 업고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그중에는 아주 독특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빨갛게 달궈진 숯불 위를 걸어가는 표정이 비장해 보입니다.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산후안 축제의 한 장면인데요.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에 열려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발에 화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실제로 다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제 발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색적인 축제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네, 이 축제는 스페인의 큰 기념일인 성 요한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데요. 특이한 건 기독교와 전통의식이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적인 의미와 태양을 기념하는 전통이 만난 건데요.
태양을 상징하는 불 위를 걷거나 모닥불을 뛰어넘으며 축제를 즐깁니다. 참가자들은 특별한 힘이 불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네, 보기에는 아찔해도 축제를 즐기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33도까지 치솟으며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는 대체로 맑고 중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벼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남부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많게는 60mm가량 내리겠고 종일 내리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7도, 대전과 창원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도권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